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걷기와 달리기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일 것입니다. 신발만 신으면 언제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5km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체력 향상에 효과적인 황금거리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더 큰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할까요? 5km 달리기와 5km 걷기 중 어느 것이 더 유익할까요? 미국 학술지인 동맥경화, 혈전증 및 혈관 생물학에 발표된 한 연구에는 49,005명의 참가자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33,000명은 달리기 그룹, 남성 51.4%, 15,000명은 걷기 그룹, 남성 21.0%에 속했고 6.2년의 추적 관찰 기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비슷한 에너지 소모량에서 걷기와 달리기가 고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뇨병 심지어 관상동맥 심장 질환 위험성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고콜레스테롤 위험을 줄이는 데는 걷기가 달리기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 위험 달리기 위험 감소 보행 위험 감소 고혈압 4.2%, 12.1%, 7.2%, 12.3%고 콜레스테롤 4.3%, 6.0%, 7.0%, 7.6%. 제 당뇨병 2. 12.1%, 20.6%, 12.3%, 19.2%. 이 연구는 또한 달리기가 체질량 지수, BMI와 신진대사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썼던 이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있어 걷기가 달리기보다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는 중요한 전제, 즉 에너지 소모량이 달리기와 유사하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걷기는 달리기와 동일한 에너지 소모량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수준의 운동 강도나 더 긴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5km를 달리는 것과 5km를 걷는 것의 차이. 전반적으로 달리기와 걷기는 각각 건강상의 이점이 있으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2. 에너지 소비 및 체지방 감소. 5km를 달리는 것은 5km를 걷는 것보다 총 칼로리 소모량과 시간당 소모량 모두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걷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면 45분 이상 에너지 소모와 체지방 감소 효과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 2. 심폐 기능 개선. 달리기는 심장과 폐에 더 강한 자극을 주어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를 더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비교적 부드러운 자극을 주어 기본적인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노인이나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3. 뼈와 근육. 달리기와 빠른 걸음은 모두 골밀도 유지에 좋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경우 달리기는 무릎 부상 위험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충격이 적은 걷기나 체중 부하가 없는 수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 효율성. 5km를 달리는 데는 보통 25분에서 40분이 걸리는 반면 5km를 걷는 데는 보통 50분에서 75분이 걸립니다. 5. 안전과 지속 가능성. 달리기는 무릎과 같은 관절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고강도 운동입니다.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초보자는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안전하며 특히 과체중, 노인, 회복기 환자,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출퇴근이나 쇼핑 등 일상생활에 쉽게 접목할 수 있고 참여 장벽이 낮습니다. 스포츠 부상 감소를 위한 5가지 핵심 사항. 스포츠대학 스포츠의학과 교수는 모든 움직임이 유익하지만 운동 목적 없이 하는 기본적인 활동은 건강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므로
목적 있는 빠른 걷기나 달리기를 위해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걷거나 달릴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자세, 발 뒤꿈치부터.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는 머리를 들고 가슴을 내밀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을 디딜 때는 발 뒤꿈치 발볼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땅에 닿도록 하세요. 발가락을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힘을 주면 무릎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강도, 심박수에 따라 다름. 운동 강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심박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체 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운동 중 심박수를 분당 120에서 180회 사이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 또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심박수는 분당 약 170, 나이, 180, 나이, 회로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세에게 가장 건강한 운동은 걷는 동안 심박수가 분당 130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심박수 측정기가 없다면 말하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중간 강도의 운동에 도달한 것입니다. 3. 장비, 신발은 발을 잘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밑창은 적당히 부드럽고 지지력이 뛰어나 운동 중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하고 관절을 보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밑창 앞부분 3분의 1은 유연하고 뒤꿈치는 탄력적이어서 지면 충격을 약 20% 감소시켜줍니다. 4. 시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른 아침 시간을 피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이며 만성질환자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다면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취침 2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밤 9시에 운동을 끝내는 것이 적절합니다. 5. 보폭, 너무 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거나 뛸 때 보폭을 크게 하고 발 뒤꿈치를 쿵쿵 구르는 습관이 있는데 이로 인해 지면에 가해지는 충격이 무릎에 직접 전달되어 관절에 쉽게 손상을 입힙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걸음수나 거리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주말 운동광이 되는 것을 피하고 지나치게 길거나 힘든 걷기는 삼가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다리에 힘이 없고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의사들은 걷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영양소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력이 약해지며 젊었을 때보다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근육량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30세 전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왜 근육량이 줄어드는지 의아해합니다. 몸무게가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체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무게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다리에는 신체 근육의 5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육이 손실되면 다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근육 손실 후 다리는 매우 가늘고 약해져서 노인들의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은 낙상으로 인한 심각한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대퇴골경부나 허리뼈처럼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에서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다리 근육 위축을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동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노년층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많은 노년층은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을 줄여야 다리 근육이 더 빨리 소실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적을수록 다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 생성과 뼈 건강에도 영양 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걷기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4가지 영양소 보충을 권장합니다. 첫째, 고품질 단백질. 모든 영양소 중에서 근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근육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만들고 복구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은 근육 건강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계란, 우유, 콩 제품, 살코기 등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채식만 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칼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칼슘은 노인에게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뼈는 칼슘을 필요로 하며 칼슘 부족은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노년층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다리에 비정상적인 근력 약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칼슘 보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주로 유제품이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 비타민 D는 쉽게 간과되는 비타민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비타민 B와 비타민 C 보충에는 신경을 쓰지만 비타민 D는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비타민 D 수용체는 근육세포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활성화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促진하고 분해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보충에 신경 쓰는 것은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이 촉진되고 생선과 달걀에도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넷째, 칼륨. 나이가 들면서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하지의 근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은 음식에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채소와 과일에 풍부합니다. 노년층은 바나나, 시금치 등과 같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 이온은 신경근 흥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칼륨 이온은 신경근 조직의 막전위를 변화시켜 근육 수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칼륨 수치가 낮으면 근육 약화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6가지 징후를 경험한다면 당신은 아주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62세의 류씨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어지럼증과 불안정함을 느끼다가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류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는 류씨가 고혈압이 있었지만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이러한 6가지 징후를 경험한다면 건강 상태가 좋다는 뜻이니 축하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소변과 대변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자세를 바꾸면 대장 연동 운동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침은 배변에 매우 적합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배변을 합니다. 만약 아침에 배변의 평소와 다른 어려움을 느낀다면 장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소변 횟수가 작거나 소변이 마려우거나 배뇨시 통증이 있거나 소변 보기가 어렵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편안하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같은 이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자세 변화와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이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급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환자는 흔히 어지럼증과 두통을 경험하며 때로는 사지의 저림과 쇠약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폐가 편안했고 평소와 다른 기침이나 가래도 없었습니다. 밤새 활동량이 적어 폐 건강이 좋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와 다른 기침과 가래가 흔히 발생합니다. 일부 환자는 천명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잦은 기침이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 확장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통증, 압박감 또는 심기항진과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 없이 심장이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평소와 다른 가슴 통증, 압박감, 심기항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며 활동량이 증가하는데 이 모든 요인이 협심증 발작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복부가 편안하며 비정상적인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극심한 허기와 복통을 느끼지만 식사 후에는 통증이 금방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궤양의 징후일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다리가 편안했고 평소와 다른 통증이나 저림, 경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후 팔다리가 편안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아침에 일어난 후 팔다리에 비정상적인 통증, 저림 또는 경련이 항상 느껴진다면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혈압 급상승을 막기 위해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장염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치료를 받으세요. 특히 다음 4가지 고위험군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건 이상의 염증성 장질환, IBD, 이 새롭게 진단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증가율이 15%에 달하고 20에서 35세 젊은 층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늦은 밤 배달 음식을 먹고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우리의 장점막은 조용히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폭동은 급성장염의 전격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성장염의 장기전으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천공, 암,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장염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장을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수분을 처리하는 6-7m 길이의 내부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고속도로의 어느 구간에서 사고나 폭동이 발생하는데 바로 장점막의 염증입니다. 이를 장염이라고 부릅니다. 장염은 급성장염과 만성장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장염은 대개 갑자기 발생하여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만 대부분 며칠에서 2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반면 만성장염은 수주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침입 미생물, 감염성 장염. 이는 가장 흔한 유형의 장염으로 급성 장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분변 구강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세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캄필로박터균 등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발생합니다. 지아르디아 람블리아와 같은 기생충과 아메바는 일반적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확산됩니다. 2. 약물 부작용.
일부 약물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거나 장점막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장기간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항생제 관련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가 면역 반응.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서는 면역체계가 자신의 장 조직을 잘못 공격하여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4. 허혈성 손상. 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할 경우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흔함, 저산소증으로 인해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방사선 손상. 골반 또는 복부 방사선 치료 후 일부 환자에게 방사선 장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염 고위험군, 당신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장염은 소아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에게서도 종종 간과되는 질환입니다. 1. 어린이. 중증 사례의 60% 어린이의 면역체계는 미성숙하며 성인보다 2배 빠르게 탈수 증상을 보입니다. 2. 노인. 사망률 30% 만성질환이 많고 탈수에 대한 반응이 느림. 3. 여행객 및 외식객. 노로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90% 이상의 전염률을 보입니다. 전골이나 사시미 한 접시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규칙적인 식습관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특별 안내, 설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18에서 40세 장염 환자 수는 5년 전보다 3배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흔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손을 씻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장이 정고,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용한 홍수가 더욱 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직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염증이 생겼다고 알려줍니다. 핵심 증상. 1. 설사. 하루에 묽은 변이나 물 같은 변을 3회 이상 보는 경우. 2. 복통 또는 복부 경련. 3. 테네스무스. 배변 욕구가 강하지만 변이 아주 조금 나오는 증상. 동반 증상. 1. 메스꺼움 및 구토. 2. 발열, 특히 전염성 장염의 경우. 3.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4. 피로감 및 탈수 증상, 입마름, 소별량 감소, 어지럼증. 경고 징후,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1. 지속적인 고열, 체온이 지속적으로 39°C 이상. 2. 심각한 탈수 증상, 눈이 움푹 들어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혼란스러워짐. 3. 다량의 직장 출혈 또는 짙은 붉은색 혈액. 4. 심한 복통, 복부 근육 긴장. 5. 증상이 뚜렷한 호전 없이 3일 이상 지속됩니다. 진단 여정, 의사들이 장염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장염이 의심되어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1. 상세한 병력, 증상의 특징, 지속기간, 그리고 가능한 유발 요인, 예, 불결한 음식 섭취, 여행격, 복용 약물 등을 파악합니다. 2. 신체 검사, 복부 압통 부위, 장음 등을 검사하고 탈수 정도를 평가합니다. 3. 실험실 검사. 대변 검사, 백혈구, 적혈구 및 병원균 검사. 전혈구 검사, 감염 지표 확인용. 전해질 및 신장 기능, 탈수 정도 및 전해질 불균형 평가. 4. 특별 점검, 필요시. 대장 내시경 검사, 특히 염증성 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합병증 평가를 위한 영상 검사, 예, CT 촬영. 위장염이 악화될 때 90%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24시간을 위한 지침서. 장염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의학에서는 골든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질병 발병 후 효과적인 수액 보충까지 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탈수 위험이 15%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75%는 번거로움이 두렵다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룹니다. 올바른 절차, 다음 3단계를 기억하세요. 1. 즉시 경구용 수분 보충제, ORS를 투여하십시오. 쌀죽이나 쌀뜨물만 드시지 마세요. 전해질 불균형에는 전문적인 조제식이 필요합니다. 물 100ml당 ORS 1포를 넣고 5분 간격으로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5ml씩 드시면 됩니다. 2. 탈수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간을 기록하십시오. 소별량, 12시간 동안 3회 미만? 눈구멍이 움푹 들어가 있나요? 기분이 우울하세요? 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2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구토 및 식욕 부진, 고열 38.5도, 혼란, 절대 금지, 지사제, 몬트모릴로나이트 분말 또는 로페라미드 등 복용 독소 배출을 방해하고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단식 또는 우유 섭취, 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탈수 증상을 가속화합니다. 지켜보자. 1시간 동안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 수칙. 1. 손을 씻고, 또 씻고, 다시 씻으세요. 특히 화장실 사용 후와 음식 준비 전에는 비누와 흐르는 물로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으십시오. 2. 식품 안전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청결을 유지하세요. 주방 도구, 손, 식재료.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을 분리하세요. 칼과 도마를 따로 사용하세요. 특히 고기, 해산물, 계란은 완전히 익혀 드세요.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십시오. 즉시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수원과 원자재를 사용하십시오. 3. 여행객을 위한 중요 사항. 생수나 끓인 물을 마시세요. 날음식, 샐러드, 길거리 음식은 피하세요. 과일 껍질을 직접 벗겨보세요. 4. 항생제의 합리적인 사용.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십시오. 치료 과정을 완전히 이수하고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술과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5. 장내 미생물 균형 유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양한 식단. 발효식품,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등은 적당량 섭취하세요. 제산제를 장기간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부모님께 드리는 특별한 조언. 설사를 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장 손상은 소리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3세 아이들이 부모의 두려움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부모들은 늘 아직 너무 어려요 라고 말하지만 장은 다음번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 장기이자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장염은 우리 몸이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는 수명을 결정짓는 나이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손과 발에 다음 5가지 징후가 나타난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는 매일 밤 팔다리가 차가워지는 증상을 느꼈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팔다리에 경련과 저림 증상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 결과 의사는 환자의 손과 발의 혈관이 다양한 정도로 좁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혈관 질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과 산소 공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해당 근육과 신경에도 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환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70세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 나이부터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암, 간경변, 요독증,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노년층의 장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70세가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경고합니다. 70세가 되면 손과 발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손과 발에 다음 5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장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70세가 되면 손과 발이 편안해지고 비정상적인 감각 저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저질환의 심각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한쪽에만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혈관계에서 오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뇌졸중 후에는 뇌의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사지의 감각 및 운동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과 발의 감각 이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70세가 되면 손과 발은 따뜻하며 비정상적으로 차갑거나 청색증을 보이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많은 사람들의 손발이 극도로 차가워지는데 침대에 눕히거나 장갑을 껴도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몸의 양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노인의 손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발의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손발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푸르스름한 보라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70세가 되어도 손과 발은 창백해지거나 창백해지지 않고 생기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과 발을 펼쳐보면 손바닥과 발바닥이 발그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과 발을 펼쳤을 때 색깔이 매우 창백해진다면 빈혈이나 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70세가 되어도 손과 발은 여전히 민첩하며 비정상적인 운동 장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은 손과 발을 사용하는데 점점 서투르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과 이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70세 노인이 여전히 민첩하고 날렵하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섯째, 70세가 되면 손과 발의 피부는 정상이며 비정상적인 가려움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에 심한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여러 질병이 손과 발의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삼투성 이뇨를 유발하여 피부 건조를 초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정상적인 가려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성 림프종 환자 또한 비정상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손과 발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손과 발의 증상은 종종 심각한 질병을 나타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3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 난관들을 극복하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난관은 무엇일까요? 50세 이후에 특히 주의하세요. 52세인 김 씨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들은 그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김 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 덕분에 혈전용의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52세인 송 씨는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지럼증을 느끼고 감기에 걸린 줄 알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송 씨는 오른쪽 사지운동 장애가 발생하고 정신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혈전용해수를 받을 최적의 시기를 놓쳤습니다. 의사는 송 씨가 후유증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김 씨와 송 씨가 뇌경색을 앓게 된 주된 이유는 고혈압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의 위험성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혈압은 신체의 큰 동맥뿐만 아니라 작은 동맥, 심지어 미세 동맥까지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막힐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뇌경색은 실제로 고혈압에 흔하고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3가지 난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면 장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난관은 무엇일까요? 50세 이후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처음 3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초기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치료는 표준화되어야 하며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도 포함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3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3년 동안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3년 동안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면 이후의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습관이 없으면 혈압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증상이 없는 것은 대개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을 감수해왔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고혈압이 무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50세라는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점차 상승합니다. 50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혈압을 앓게 됩니다. 50세는 중년을 지나고 신체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심장과 뇌 건강을 지키고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장과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혈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이어져 뇌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점점 좁아지면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70세라는 나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3명 중 거의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어 고혈압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70세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70세가 되면 신체 전반이 노화되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여 순식간에 전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혈압이 약간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며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몇 달 안에 몸의 6가지 주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할 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산,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 마라톤 등을 즐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장기간 지속한다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수영이 그중 하나입니다.
수영을 할 때는 물의 부력이 몸무게의 대부분을 상쇄해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상에서 할 때의 10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골마모와 충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수영을 적극 권장합니다. 매일 수영을 하는 노인들은 몇 달 안에 신체의 6가지 주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매일 수영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체중 조절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은 신진대사율이 감소하여 복부 비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외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수영은 이러한 노인들에게 분명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은 근육의 윤곽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수영은 이러한 감소 속도를 늦춰 더 나은 체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혈당 조절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싶지 않다면 꾸준히 수영을 하세요. 수영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과도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으며 규칙적인 수영은 특히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혈압 조절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영은 저항 운동입니다. 수영을 할 때 우리는 물의 저항과 싸워야 합니다. 저항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압을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심폐기능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수영을 얕보지 마세요. 수영에서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수영은 폐활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풍선을 부는 것조차 어려워하는데 이는 폐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수영을 해온 노인분들은 폐 기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풍선을 부는 것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수영은 심장 건강에도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노인은 심장과 폐 건강이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심장과 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수영을 매우 힘들어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하체가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수영은 하체 운동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하체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있을까요?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하체 근육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수영은 하체의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는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건강한 하지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섯째, 매일 수영하는 노인들은 기분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가족 불화, 건강 악화, 부부 불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수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이 장기간 수영을 하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합니다. 수영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며 불안감과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인이 다음 6가지 증상을 보인다면 수명 단축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5세인 박 씨는 최근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져 수면에도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잦은 조기각성과 무기력증으로 인해 박 씨는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찰 후 의사는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의사는 박 씨에게 불안정형 협심증의 일종인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했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급성 심장사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개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여 숨을 헐떡였다.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장기 노화로 인해 질병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다음 6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심각하거나 위독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노인에게서 갑작스럽고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나타나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갑자기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흔한 질병으로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제2형 당뇨병, 결핵, 암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에게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계는 여러 문제에 취약해집니다.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허혈과 저산소증으로 인해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나고 때로는 사지저림, 운동장애, 안면 마비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노인에게서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질환이 하나 있는데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면 협심증으로 이어져 가슴 통증과 압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활동 후나 감정적 흥분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휴식 중이나 수면 중에도 비정상적인 가슴 통증과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불안정형 협심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넷째, 노인에게서 갑자기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복부 증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부에는 여러 장기가 있으며 이러한 장기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위궤양, 위암, 담낭염, 급성 췌장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복통과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배변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변비, 설사, 묽은 변, 직장 출혈, 배변 습관의 변화와 같은 이상 징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장암이나 염증성 장 질환과 같은 장 질환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비정상적인 배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인에게서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기침, 가래 생성 또는 객혈이 나타나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특히 폐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곳인데 폐에 문제가 생기면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때로는 쉰 목소리, 천명음, 흉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흔한 폐 질환으로는 폐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천식, 결핵 등이 있습니다.